안녕하십니까.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류마티스 의사가 설명하는 통풍 관절염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말씀드릴 한양 류마일 내과의 김일입니다. 예, 먼저 통풍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제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상 증례를 통해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46세 남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통풍 환자분들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 40세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통풍 환자분들은 40대에서 한 50대 사이, 남자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여자 환자분들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환자분들이 남자 환자분에서 적은 이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혈액에서 요산의 배설을 더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여자 환자분들은 보통 폐경기 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요산이 점점 상승해서 60대 이후가 되면 남녀의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심각한 통증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오른쪽과 왼쪽은 큰 의미는 없고요. 엄지발가락이 통풍이 가장 자주 생기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발등이나 발목, 무릎, 다른 관절들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기는 통증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붓게 되고요.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붉어지게 됩니다. 증상은 내원 당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급격하게 진행되는 통증이 통풍 관절염 통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원 전날 회식에서 삼겹살, 맥주 등을 다량 섭취한 후에 증상이 생기는데, 이렇듯 평소에 요산이 높은 고요산 혈증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원인들이 보통 있는데, 대부분 여기 증례에서 보듯이 삼겹살이나 맥주 같은 요산을 올릴 수 있는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깨는데요. 여기서 새벽 2시가 꼭 뭐 밤이나 새벽에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 낮에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새벽 2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요산이 결정에 생기는 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체온인 36도 정도에서는 요산이 한 6.8 정도가 넘어가면 요산 결정이 생기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가 되면은 더 낮은 농도에서도 요산 결정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새벽 2시나 혹은 추운 날씨가 되면은 좀 더 통풍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증은 가벼운 통증보다는 찢어지는 듯한 굉장히 극심한 통증으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을 깰 수밖에 없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 지 불과 수시간 만에 관절이 엄청나게 부어오르고 심지어 붉어지고 뭐 살짝만 건드려도 막 자지러질 정도의 통증이 생깁니다. 뭐 흔한 얘기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자극만 주어도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로 들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이 환자분들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절뚝이거나 심지어 이제 목발을 짚는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과거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요산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평소 고혈압이 있다는 이런 병력이 있는데요.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통풍이 관절염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도 잘 동반이 되고요. 그 밖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혹은 비만, 그 밖에 지방간 같은 질환이 같이 잘 동반되는데요. 이 가상증례의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최근에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혈압약을 이제 교체했던 병력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혈압약이 뭐 요산을 올려서
통풍에 나쁜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요즘 혈압약은 복합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을 하나의 약이 합쳐진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복합제 성분 중 일부가 이뇨제가 들어있는 복합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 중에서 특정 이뇨 성분이 요산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내가 먹던 약을 좀 바꾸었던 게 있다. 그러면 그 약이 혹시 요산을 올려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환자분의 발을 보면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심각하게 붓고 그리고 피부도 빨갛게 붉어지고요. 만져보면 따뜻한 열감도 있고요. 조금만 눌러도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잘 생기는 엄지발가락이라고 하지만 보통 의학 용어로는 첫 번째 중족지 관절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발허리 발가락 관절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발가락보다는 "발등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발가락 관절 부위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부었을 때는 관절 부위 어디를 눌러도 다 아플 수가 있는데 특히 심각하게 아픈 부위는 발가락의 옆면과 발바닥 쪽을 누르면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통풍은 이제 요산이 높아져서 생기는 유산 결정으로 인한 급성 관절염입니다. 주로 생기는 나이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50대가 보통 많이 생기는데 여성분에게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60대 이상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연령대 외에도 20대 좀 더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젊은 여성분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보통 생각해 왔는데 젊은 여성 환자분도 드물지 않게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하는 관절염은 발가락인데 특히 엄지발가락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도 발등이나 발목, 무릎 등이 잘 생깁니다. 또 처음에 이게 통풍이 아닌가 의심돼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손가락이 아픈데 통풍 증상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손가락 관절이 통풍이 침범하지 않는 관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비교적 처음 생기거나 초반에 생기는 통풍 관절 때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가락 관절에 통풍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이미 통풍 관절을 많이 진단을 이미 받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통풍이 조절되지 않아서 통풍의 재발을 겪는 분들이 나중에 만성형 관절염이 되면서 손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드물기는 하는데 특정 이제 유전자 문제가 있는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손관절염은 비교적 침범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열 관절염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다발성 관절염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통풍과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관절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양쪽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손가락, 발목 여러 관절을 동시에 침범하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발성 관절염을 생각할 수 있는데 통풍 관절염은 이런 관절염과 달리 보통 증상이 생기더라도 엄지발가락 한 군데, 발목 한 군데 이렇게 한 곳에만 침범하는 단열 관절염의 특징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급성이라는 것은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최대의 통증이 생길 때까지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엄청난 통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뿐 아니라 관절이 붓고 피부도 붉어지고 열감이 있는 염증이 있는 관절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통풍 관절염이 이제 갑자기 악화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음식 때문입니다. 요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붉은색 고기 또는 옥수수 시럽 같은 달달한 음료수 또는 술 많이 드셨을 때 생기고요. 증례에서처럼 특정 약이 특히 이뇨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었을 때 요산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통풍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아프면 통풍이에요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급성으로 생기는 발가락 통증 중에서 통풍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발가락 아프면 바로 통풍,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통풍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풍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가성 통풍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성이란 뜻은 가짜라는 말을 뜻합니다. 즉, 통풍하고 증상은 굉장히 유사한데 통풍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이 많아져서 생기는 요산 결정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가성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이 아닌 칼슘에 의한 결정이 통풍과 비슷한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을 생기게 합니다. 또한 통풍도 중년의 남성에 생기는지만은 가성 통풍 같은 경우에는 중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든 좀 60대 이상의 훨씬 더 고령의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기는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퇴행성 질환과 같이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손가락이나 고관절 같은 곳에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세균성 감염입니다. 특히 세균성 관절염과 세균성 피부 감염이 통풍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균성 관절염은 통풍과 똑같은 관절염과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세균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고 선행 감염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폐렴을 먼저 앓았다든지 아니면 장염을 앓았다든지 다른 부위의 피부에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 감염을 일으켰던 세균이 혈관을 타고 관절로 퍼져서 생기기 때문에 선행되는 감염이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통풍도 마찬가지지만 관절 안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이런 물을 뽑아내서 검사를 내게 되면 통풍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통풍 결절이 발견되지만 세균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대표적인 봉화지겸도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봉화지겸과 통풍관절염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염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절 부위에 생기거든요. 하지만 피부 간염은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관절과 떨어진 곳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감염이 생기는 역시 선행 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외상이라든지 상처가 있는 경우, 혹은 무좀이라든지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발톱 주변이나 피부 상처가 있는 주변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면 피부 감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주로 염증이 있는 걸 보일 수 있고, 통풍관절염은 주로 관절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분하셔야 될 대표 질환이 피로골절입니다. 물론 급성골절처럼 크게 다쳤다든지 물건이 떨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골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피로골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에피소드가 없이 생기는 골절입니다. 즉 만성적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큰 외상이 없이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로골절 같은 경우는 염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급성 통풍 염증성 관절염 때 나오는 염증 소견이 없고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골절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성 관절염 초기에는 단열 관절염으로 시작해서 다발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통풍 유사 질환으로 가성 통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통풍 관절염처럼 급성 관절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절에 심각한 부종과 통증, 피부에 붉어짐 같은 염증이 생기지만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릅니다.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에 의해서 생기는 거에 비해서 가성 통풍은 칼슘 결정으로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 그림이 통풍으로 인한 결정의 모양인데요. 가는 바늘 모양의 길쭉길쭉한 결정이 통풍의 요산 결정인데 비해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칼슘으로 인한 가성 통풍 때 나오는 결정은 좀 더 뭉툭하고 짧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되지 않고 형광 현미경이라는 특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형광 현미경의 특성이 두 개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구분해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침범하는 관절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통풍 관절염은 주로 발가락에 침범하는 게 많다 그러면은 가성 통풍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손가락, 손목, 고관절 같은 골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에 잘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 통풍은 이런 칼슘 결정에 의해서 생기고요. 통풍 관절염보다 조금 더 고령의 환자분들, 보통 60대 이상인 경우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런 관절염을 생기게 하는 외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구분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통풍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봉화지겸입니다. 봉화지겸은 피부적의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인데요. 침범 부위에 열감과 통증, 피부 붉어짐과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급성 통풍 관절염과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래쪽 그림은 통풍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 부위에 증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쪽 그림은 봉화지겸인데요. 봉화지겸은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관절과는 좀 떨어진 이 발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급성 통풍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외상이라든지 무좀, 내성 발톱 같은 문제가 있거나 발톱을 손질하던 중 본인 모르게 피부가 손상됐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통풍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시행하게 되면은 관절 안에 검은색의 염증이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이 관절 안에 요산이 많기 때문에 그 뼈 위에 요산이 쌓이면서 이렇게 하얀색 선 같은 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고요. 봉화지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절은 침범하지 않고 피부 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피부와 피부 조직이 상대적으로 염증이 많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봉화진경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급성으로 생기기보다는 좀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이 있고, 통풍 같은 경우는 하루나 증상이 생긴 지 하루나 이틀 내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될 질환은요, 피로골절입니다. 이 발가락에 생기는 피로골절은 주로 종자골이라는 작은 뼈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종자골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발가락 주변의 작은 뼈입니다. 이 종자골이 하는 역할은 발가락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비교적 수월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지렛대 같은 역할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한 발바닥에 가해지는 큰 충격을 관절이 직접 받지 않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자골의 골절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급성 통풍 관절염이나 봉화지점 같은 염증 소견이 없기 때문에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관절이 주변이 붓는다든지 열감이나 피부의 붉어짐 같은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자골의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앞발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든지 혹은 엄지발가락을 심하게 젖히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요. 통증이 생기는 부위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통풍 관절염 같은 경우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관절 전체에 통증이 생기긴 하지만 주로 관절의 옆면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데에 비해서 종자골 골절 같은 경우는 이 종자골이 발바닥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엄지 발바닥을 심하게 눌렀을 때 보통 통증이 생기게 되고, 발가락을 심하게 뒤로 꺾었을 때만 통증이 생기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작은 종자골이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골절 소견을 통해서 종자골 골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골절이니까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골절이 있더라도 종자골 골절은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에도 충분하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 생기거나 골괴사 같은 거 생긴다면은 이제 수술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통풍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유병률이 보통 1에서 2% 정도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는 다른 질환을 보면 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경우가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드물지 않는 질환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전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정 요산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요산이 신장으로 배설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요산을 이동시켜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산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음식입니다. 특히 이제 술이라든지 붉은색 고기, 달달한 음료수처럼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통풍이 생기게 되고요. 이외에도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풍은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 40세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자분에 비해서 남자 환자분들이 거의 9대1, 많게는 10대1 이상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점점 통풍의 발생이 증가하게 돼서 남자분들은 보통 40, 50대, 여자분들은 60대에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걱정되는 점이 40대 이전에 생기는 환자분들, 특히 20대에 생기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생기는 통풍 환자 수를 비교해 본 그림인데요. 2017년도에는 약 39만 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2021년이 되면 약 49만 명 정도로 약 20% 이상 급격하게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매년 증가가 5% 이상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통풍 환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 차이를 보면은 이 파란색 바가 남자 환자분이고 빨간색 바가 여자 환자분들인데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9배가 아닌 12배 이상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통풍의 발생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40세가 넘어가면은 통풍의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40세 이전에 30대나 20대의 환자분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최근 이런 환자분들을 따로 떼어서 조기 발병 통풍으로 따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통풍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40세 이전, 특히 이제 청소년과 젊은 환자분들에서 통풍 환자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조기 발병 통풍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8천만 명 이상 굉장히 많고 발생률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병률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50년까지 이 증가 추세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통풍의 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19세 미만과 2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게 우려되는 점들입니다. 이렇게 조기 발병 통풍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결국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특히 중성지방과 복부 비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성지방과 복부 비만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면 통풍의 위험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비혼들을 열심히 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처럼 통풍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고, 그리고 통풍이 특징적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통풍 증상 등에 대해서도 많이 잘 알려지면서 통풍의 진단율이 높아진 점도 조기발병 통풍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한 고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예측 지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희귀한 통풍을 진단할 수 있는 특수 검사들인 이중에너지 CT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과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통풍도 진단이 잘 되면서 통풍 진단율이 높아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통풍 및 고유산 혈증의 주요 예측 지표로는 잘 알려진 체질량 지수 BMI가 있고요. 이외에도 복부 내장 지방이 통풍의 고위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너지 CT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부위의 통풍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척추라든지 심장, 혈관 같은 데 생긴 통풍들은 사실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이런 이중에너지 CT를 통해서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중에너지 CT의 단점은 특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풍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쌓여야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초기 진단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기 발병 통풍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과 소아에서 고요산 혈증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자연적으로 연령의 증가됨에 따라서 혈중 요산은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 신장을 통한 요산 배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아나 어릴 때는 요산이 굉장히 낮은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기에 들게 되면 이런 신장을 통한 요산 배출이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남성에서 요산 수치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고요산 혈증을 분석해본 일부 데이터를 보면은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 중에 있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대개 BMI가 높은 경우, 즉 비만인 경우에 높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체중 비만 청소년 환자분들은 단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한 통풍이 잘 생기는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고지혈증의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에서 고요산 혈증 및 대사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소아에서는 사실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이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신장을 통한 요산 배출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드문데요. 만약에 소아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대부분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청소년이나 소아에 생긴 고요산 혈증 통풍이라고 특별히 성인과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 진단 기준도 성인과 동일하고요. 치료 목표나 치료 방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원신 님이 질문 주셨어요. 발목 통증이 있고 복사뼈 주변이 부었고 붉고 발목 뒤 힘줄이 뻐근합니다. 통풍은 밤에 아프다는데 저는 낮에 활동할 때는 아프고 밤이나 새벽에는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발목 염증성 질환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가 주변이 붉어지고 통증이 있고 뻐근하고, 물론 이제 통풍이 제가 밤에 잘 생긴다고 했던 거는 이제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밤에 생기지 않으니까 통풍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통풍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는 활동할 때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통풍보다는 관절 주변을 움직여주는 근육이나 인대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통풍이 관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인대나 근육 주변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발목에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은 보입니다.
하지만 통풍인지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더 얻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피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요산이 높은지, 그리고 염증 수치는 높은지, 그리고 아픈 부위가 정말 관절 부위인지,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인대나 다른 분의 부위에 염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보면 이 통풍인지 다른 문제인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심피파 황진 님입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지 2년 차시고요. 51세 여자 환자분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MTX 내하를 드시고 엽산제, 칼슘제, 옥시크로닌을 격일로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해 상태로 가는 경우 어느 정도의 약을 복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드시는 약이 그렇게 이제 아주 고용량이나 아주 세게 약을 드시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MTX 같은 경우는 4알 정도라면 거의 이제 저용량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5개, 6개, 많이 드시는 분은 7개 이상 드시기 때문에 4알은 좀 고용량을 쓰고 계시지 않고 있고, 엽산제나 칼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엽산제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의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안 드실 이유는 없고요. 칼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라기보다는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제를 좀 보강해 주면 관절을 이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옥시크리닌종을 이제 격일로 드신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이제 줄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약을 적게 드시는 편이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관절에 통증이 없고 혈액 검사를 통한 관절에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관해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 약을 쓰면서 관절 증상, 류마티스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현재 먹는 약은 급격하게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약물을 감량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다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운동을 이제 잘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운동을 먼저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같은 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관절염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셔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혹은 악력기를 든다든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 운동을 처음부터 하시진 말고 손을 쥐었다 폈다 같은 스트레칭 같은 걸 먼저 해보시면서 관절이 나빠지지 않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이후에 천천히 그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딤두 H9Q 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엄지발가락은 아니고 다른 발가락 부위인데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해서 헬스 끝나고 프로틴을 먹고 고기를 하루에 2번 정도 먹고 계시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혹시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풍인가요?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제 고민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통풍이 처음 시작할 때는 걸을 때 좀 불편하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통풍 발작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제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의 급격한 통풍으로 진행되시기 때문에 만성형 통풍으로 이미 진단받으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럼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걸을 때는 아프고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는다. 이렇다면은 또 통풍 가능성이 좀 떨어져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걸을 때마다 아프시다 그러면은 발바닥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꼭 골절이 아니더라도 족저근만염 같은 인대염이 있거나 발바닥 통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정확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통증이 심하시다면은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특히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검사를 하셨을 때 요산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프로틴이라든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근력을 키우고 이제 근육을 키우는 데는 분명히 좋지만 요산을 더 높일 수 있고 잠재적으로 통풍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진단을 받거나 혹은 요산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식단이 좀 조절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기는 꼭 단백질을 꼭 먹고 싶은데 요산은 높아요 그러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통풍에는 그나마 조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라든지 식물성 단백질로 좀 바꿔 보시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번 질문 또 받아볼까요? 삼찰슨 님입니다. 예, 통풍인 줄 알았다가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아서 2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으시대요. MTX는 4알씩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고 세레브렉스를 200mg, 혈압약도 또 혈압이 있으셔서 드시는 것 같고 엽산과 위장약을 매일 하루에 한 번 복용하고 있고 2년 동안 심각한 재발은 없는 상태시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도 1년 가까이 염증이 없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이고요. 약을 줄이거나 중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교수님은 계속 복용을 권하고요. 저는 65세의 남자 환자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세요. 지금 증상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관해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약을 언제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약은 언제 끊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약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하시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그 담당 교수님하고 비슷한 대답을 드리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세레브렉스 같은 진통제는 정말 나중에 줄이거나 이제 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위장약이나 이런 것도 환자분의 이제 위장 장애가 없다 그러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MTX라는 메토트렉세이트 약인데요. 이 약은 항류마티스 약제라고 알려진 약인데 이 약을 이제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무리 조절이 잘 되더라도 없어지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혈압 같은 질환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안정이 되더라도 혈압약을 유지하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도 약을 먹고 안정이 되더라도 약을 줄일 수는 있지만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류마티스 체질이랄까요? 이런 게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약을 써서 류마티스의 활성도를 억눌러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류마티스 약을 이제 무리해서 끊게 되면은 당장은 류마티스가 활성화되지 않지만은 약에서 눌러졌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들이 다시 서서히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약 끊고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달 뒤에 나빠지는 분도 있고 6개월 뒤에 나빠지는 분도 있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나빠지는 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류마티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언제 줄일 수 있는지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약을 끊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또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면 그다음 날 팔목 인대가 늘어난 것처럼 빳빳해지고 아파서 눕히거나 돌리면 통증이 있다가 하루 정도 아픈데 진통제나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지신대요. 비행기 압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1년 동안 3번 비행기를 탔는데 3번 다 그랬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시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기온 같은데 온도, 습도, 비행기를 탈 때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기압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기온, 기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비행기를 탈 때 원래 불편했던 팔목 관절 부위가 불편하신 거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관절이 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앞 기압이 낮아지는 약간 저기압 상대적인 저기압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절 증상이 낙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다시 이제 기압이 좋아지거나 환자분처럼 진통제나 약을 먹으면 금방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압 변화 이외에도 온도나 습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비 올 때, 눈 올 때 이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눈이나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것들을 관절 아픈 걸로 짐작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관절이 불편한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기압 변화랑 상관없이 평소에도 관절 증상이 생기고 팔목인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오른쪽만 그랬었다면 왼쪽 팔목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손가락도 그렇다든지 발가락도 그렇다든지 점점 진행성으로 되는 다발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 증상이 점점 늘어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예, 마음도 부자님이십니다. 발가락 부위는 아픈 적은 없는데 한 1-2주에 한 번꼴로 자고 일어나면 무릎 앞쪽, 뒤쪽이 통증이 오신대요. 절뚝절뚝 거릴 정도로 증상이 생기시고 통증 부위를 눌러보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사라지시고요. 또 며칠, 1주 지나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아플 때가 있어요. 통풍일까요? 무릎 부위는 통증 부위는 무릎 부위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되세요. 통풍 증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통풍 초기 아주 완전히 발생되지 않는 통풍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조금 생각해 보실 게 단순히 자고 일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통풍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따라서 이제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팠다.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팠다.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과거에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했더니 요산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다. 혹은 가족분들 중에 통풍 질환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좀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고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은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다. 혹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나 지방간 같은 다른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났을 때만 증상이 생기고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점이 조금 좋은 점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풍보다는 다른 형태의 관절염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요 환자분께서는 만약에 많이 불편하시다면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예. 비만도 통풍 원인이라는데 결국 식습관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식습관이 통풍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음 결국은 이제 통풍이 생기는 것은 요산이 올라가서 생기는 고요산 혈증이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요산 혈증이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식습관, 음식이긴 하지만 사실 음식이 전체 우리 몸의 요산 풀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의 약 1/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4은 무엇 때문이냐? 내인성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인성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세포가 죽기도 하는데 생성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핵이 이제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는 퓨린과 요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요산이 3/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식습관이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통풍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요산을 몸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서 비만이나 식습관이 근본 원인은 아니고 약간 통풍이 생길 수 있는 약간 타고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식습관이 잘 개선되거나 이 비만 같은 것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통풍이 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환자분들, 특히 이제 식습관이 좋지 않은 통풍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예. 신장이 요산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해서 통풍이 온 경우에 신장 문제를 쉽게 진단할 수 있나요? 쉽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요산이 잘 높은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 보면 요산도 높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도 피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검사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소변을 하루 종일 모은다든지 이러면서 실제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요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이제 배설시키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유전자 변화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검사를 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검사는 흔하게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이제 일반 피 검사를 통해서 요산이 높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통풍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고요산 혈증으로 생성된 요산 결정이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 그리고 여러 장기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통풍은 관절 증상만 생긴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신장 질환이나 여러 대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산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 세포내에 구성하는 핵을 구성하는 퓨린이 최종 물질이기 때문에 이 퓨린이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 대사되고 남아있는 물질의 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요산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신장으로 배출이 돼서 약 70% 환자분들이 신장으로 배출이 되고요. 나머지 30%의 요산은 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간단히 표현을 하면 이제 식사라든지 내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요산에 의해서 퓨린이 생성이 되고 퓨린이 점점 이제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남게 됩니다. 이 요산은 더 이상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나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요. 이 요산이 생성되는 과정이 만약에 많아져서 요산이 생성이 과다가 되거나 요산을 소변이나 장으로 배설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배설이 감소가 되면은 요산이 증가되는 고요산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는 신장을 통한 요산 배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장으로 배설되는 요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은 약 30% 정도의 요산만 배출하기 때문에 단순히 요산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이 단순한 통풍, 배설하는 기능뿐 아니라 통풍과 고요산 혈증, 특히 장내 미생물 사이의 불균형이 통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이런 퓨린의 대사 과정뿐 아니라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통풍 치료제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동물 모델에서 고요산 혈증이 생기는 신기능 장애 모델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을 썼을 때 이런 기능이 개선된다든지, 특정 장내 세균을 투여했을 때 혈중 요산 생성이 낮아진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내 미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가 앞으로도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대변의 미생물을 이식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향후 이제 혈중 요산을 낮추고
통풍의 염증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단지 이런 표적 치료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요산 저하제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런 기존에 사용되는 약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분들, 혹은 기존 치료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적었던 환자분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보완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준비한 것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